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뭐 저기 인사하고 하는 사이에 뒤에 많이 오셨네요. 예, 이 전북 지역 치고는 오늘 굉장히 성황리에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서 강연을 요청해도 1순위로 꼽는 데가 전라남북도입니다. 일단 호남 쪽에서 초대한다 그러면 다 제끼고 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안 오시니까. 워낙 안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쪽 이제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크게 많이 욕심이 없으시고 그냥 나 먹고 살만 하면 되고 좀 이게 답답한 게 없으면 원래 좀 답답해야 종교도 찾는 거예요. 그냥 뭐 판소리도 여기서 나오지, 그냥 뭐 문화행사 음식도 맛있지, 손만 대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 꼭 배고파야지 뭘 찾는데 배 부르지 등 따시지, 그러니까 별로 찾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종교적으로 또 지역마다 컬러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 지역은 좀 기독교나 원불교 쪽 이런 쪽에 또 다니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포교당은 스님이 아주 이 금산사에서 마음 먹고 이게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쪽 오다 보니까 막 아파트 숲이네요. 아파트 숲에 더구나 요즘 이렇게 의자로 해야 됩니다. 예, 무릎 아프셔서 예, 맨바닥에 못 앉으시거든요. 너무 생각 잘하셨어요. 기도하실 분은 위에 와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딱 앉아서 들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자리가 편안하면 이제 졸 수가 있잖아요. 안 졸고 들으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이제 1시간 동안 한 번 만나고 스쳐가는 거라 요 시간대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여기 내년에 온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이지 오늘의 연장선은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도 이번 생에 한 번이지 이 모습으로 2번은 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기 그 사진 찍으시는 분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강연할 때는 가능하면 그 사진 찍는 거를 한두 번만 하고 그냥 앉아서만 하시고 왔다 갔다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중을 위해서요.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쪽 지역은 그 비 피해 없었나요? 네. 괜찮았어요? 크게 없었어요? 예, 그나마도 다행입니다. 요번에 이제 경상남북도 지역, 경북 지역이 특히 비가 워낙 많이 오는 바람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전국적으로 내리는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뭐 인명피해도 나고 뭐 산사태로 인해서 뭐 흙탕물에 쓸려가기도 하고 뭐 그냥 여름이 되면은 비가 오면 또 난리가 아니에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렇죠. 비가 안 오면은 또 그 막 여름에 떼약볕 내리 찌워보세요. 그냥 또 그렇게 해서 또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앞으로 어떤 거를 개발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이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좀 쫙 틀고 너무 오면 또 잠그고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할 수 없나?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아니 화성으로 날아가겠다고 그것도 연구하는데 지구에 내리는 이 비와 눈 이 문제를 좀 상황 따라 맞출 수 없을까? 라고 혼자서 생각해봤는데 상상이 불가능한 법은 없잖아요.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건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하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만약에 그렇게 좋은 시절이 온다면 또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삶이. 여하간 그 재난지역에는 현재 복구 대책 마련하느라고 지금 군 병력들이 전부 다 투여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다 그 현재 그 재난 지역에 다 투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한다는 게 역부족이잖아요. 그 재난이 한번 나고 나면 자연재해가 나면은
수습하고 대책 세우는 데만도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지역엔 피해가 없다 해도 피해가 난 지역을 생각해서 정말 더욱더 우리가 좀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마음도 모으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연재해가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를 제가 강의도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를 지나치게 내뿜어서 우리가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게 기후변화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자연 이 환경 문제나 지구온난화 문제 자체가 CO2의 문제거든요. 네, 이미 아시겠지만 더 확인을 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CO2를 배출하는 국가, 가장 많은 양을 배출하는 국가 1위가 한국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절약하지 않고 좀 참고 견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방방마다 집집마다 다 에어컨 틀고 살아야죠. 모든 기계가 돌아가야 되죠. 너나 나나 자동차 다 사야 되죠. 전부 타고 다녀야 되죠. 전부 이산화탄소 뿜잖아요. 이 CO2의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뿜어내는 국가가 이 지금 현재 해마다 대한민국이 1위가 나온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를 그대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유럽 국가와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 양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세워서 총력전을 기울이거든요. 예, 이미 뭐 시작된 지가 10년도 넘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의 자원을 절약하지 않고 다 쓰고 살기 때문에 인식이 없으면, 전혀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배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 보면 이런 기후변화, 환경훼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탄소 배출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건 교육을 하면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인식시켜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호소를 하지만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만 살다 갈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먹고 살아갈 땅을 우리는 청정국토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우리가 자원을 다 쓰고 정말 완전히 제로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맨땅을 줄 것인지, 그건 안 되잖아요. 현재 195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로 되어 있고요. 등록되어 있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뭐 합의를 했대요. 그렇게 실천을 해보자라고 했다 하지만 세계인들이 여기에 다 공감을 해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2050년이면 27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27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 그 프로젝트에 기여하려면 80억 인구 중에, 특히 80억 인구 중에서 선진국 국가라고 하는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미 개발도상국이나 또 후진국은 쓸래야 쓸 게 없어요. 에너지를 다 사람 손으로, 물도 그냥 다 길어다 먹어야 돼요. 그런 곳에서 무슨 탄소를 배출할 게 있겠어요. 공장 하나가 안 돌아가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무쌍해서 전 세계 지구촌이 같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정면으로 대하는 것이, 대면하는 게 불편할 때 있다 해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공생해가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갈수록 기후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올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또한 겨울은 폭설이 어느 정도 내릴지 알 길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해마다 당하기만 한다면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한시 앞이 하나하나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다못해 택배를 마구제비로 시켜가지고 택배에 붙어오는 수많은 포장들, 이 포장들이 또 반복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배출하고 그것이 다시 쓰레기로 나가고
지금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팔당댐 지나가지고 강연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 앞부분에 거기서 냈던 거라서 드리지만 팔당댐 수문 10개가 다 열려가지고 지금 이제 소양강댐만 그때 안 열렸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대니까요. 그래서 팔당댐 문을 연다는 건 춘청 지역부터 시작해서 충주댐까지 문을 다 연다는 이야기예요. 소양호가 열리면 정말 난리 나는 거죠. 웬만하면 소양호는 안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소양호가 열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 인천 앞바다에서 바닷물이 상승하면은 물을 못 받아내게 되면 서울 지역에 그냥 한강물이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인천으로 물이 안 받아지면 서울 물은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이 다 뭐 잠긴다. 완전히 대한민국 그냥 다 마비되는 거예요. 다 죽어나고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전북 지역만 살 길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또 낚시꾼들이 버린 거 페트병부터 스티로폴부터 물량보다 쓰레기 양이 더 많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된 나라 사람들이냐고요.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문화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도 어떻게 보면 배출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어떻게 하면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주문할 것이고 살 것이냐? 그러니 하다못해 뭐 옷 하나를 사도 신발 하나를 사도 신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최소화하셔야지 돼요. 소비를 물론 소비 줄이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분들은 있죠. 장사가 돼야지 또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차세대 아이들, 40대, 30대, 20대, 10대 또 아는 사람,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될 무수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이 국토를 어떻게 청정하고 물자가 풍부한 것을 남겨줄 것인가.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남겨주는 거 아무 쓸모 없어질 날이 와요. 재산 개개인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자기 먹고 살 거는 지가 벌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국토는 다른 문제예요. 이 마시고 있는 공기와 내가 발부비고 있는 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바다와 대양과 대지와 대륙을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숙제라는 거죠. 이거를 모두가 똘똘 뭉쳐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차세대에 어떤 우리가 재산과 자본을 물려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쓰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쓰고 싸고 버리고 이것으로서 국토를 더럽히게만 한다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지금 기후온난화 문제, 또 환경 문제, 이건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예요. 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 앞에 와 있고 우리 코앞에 떨어진 당면 문제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후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만 심각한 것에 끝나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인간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CO2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심각하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난리가 났죠. 오늘 일요일 뭐 다 집회하고 지금 곳곳마다 난립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자기 제자에게 엄청나게 폭행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 다음에 민원을 그냥 마구잡이로 넣고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그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교사가 24살밖에 안 됐잖아요. 결국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들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사들은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다 거리로 뛰어나온 거예요. 교직이 무너진 지 교권이 무너진 지 오래잖아요. 그죠?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가 되려 그러면 부모님들 못지않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학교 교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애들 좋아하고 애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돈벌이 해갖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거 플러스 알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꿈도 키워보지 못하고 아이들로부터 무지막지하게 당하고 그리고 애들이 아니 선생님들이 자살을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른다. 아이도 아이지만요. 이 문제 하나를 놓고 저 기차 타고 지금 오면서 익산역에 내렸거든요. 익산역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기차 타고 오면서 뉴스들을 보다가 마음도 무거워지지만 우리도 이제 기성세대들이니까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죽은 학생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식이고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는 미칠 것 같이 고통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문제는 아이도 그 선생님을 폭행했던 아이도 문제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그냥 거의 죽어나갈 때까지 때리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네. 정말 뭐 뼈가 부러져 나갈 정도로까지. 근데도 선생님은 대처도 못해요. 만약에 그랬다 뜯어 말리거나 뭐 하다가 손 한 번 가면은 그걸로 바로 고소당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법도 바뀌어야 되지만 아이도 아이이지만 아이를 가진 학부모의 교육이 더 먼저 문제예요. 학부모들의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무슨 말이냐. 네, 이거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 선생님이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선생님이 애 엄마한테 왜 전화를 했냐 하면은 애가 여자 이제 호기심이 생길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치마 입고 가면 막 들여다본다고 미치면서 막 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남자아이는 딴 애가 걔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애가 아예 여자아이 치마를 들고 치마 밑에 들어가서 덮어 쓰고 애를 놀리고 이러니까 그 여자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린 거예요. 말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의를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에게 전화를 했죠. 애가 이렇게 해서 여자아이 치마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를 아예 치마 속에 넣고 그냥 돌아다니며 해갖고 너무 놀래서 주의를 줬다.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좀 주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애가 오면 물어볼게요. 네. 애가 오면 뭘 물어봐, 뭘. 그래서 애가 오면 물어볼게요 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이제 애가 들어오니까 너 그 여자야 치마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애가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당연히 없다 그러죠. 응 그랬어. 이럴래 100%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는 그런 적 없어. 그러니까 바로 학교로 전화한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대요. 우리 아이를 성추행범으로 모는 거예요? 당신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학부모예요. 아이를 둔 자녀라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돌아가며 전화를 한대. 열댓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해서 견딜 수 없는 정신적 피로감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냐 하면은 애들 부모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부모는요. 아이들이 했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아이들의 말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애 말을 불신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은요. 이 뇌에 브레인 안에 수초가 있습니다. 그 수초가 미엘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감겨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거 전기 감듯이 전기선을 감듯이 감아야 돼요. 감기는 걸 미엘린이 감긴다 그래요. 이 미엘린이 감기지 않은 그냥 수초 상태, 그렇게 수초 상태로 감기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명확하게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브레인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뇌의 뉴런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말이에요. 무작위로 사방천지 흩어져 있어요. 이 뉴런들이. 천지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가서 접속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아이들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뇌예요. 브레인이에요. 예. 그래서 특히 애기들 태어나가지고 2살, 3살, 4살 되면은 이런 거 붙들고 막 일어날 적에 바등바등 하면서 막 이럴 때에 발가락을 막 이래가며 비틀비틀하다 띵 나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엘린이 감기지 않은 상태라 그래요. 수초가 천지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도
이 브레인 안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뭐 베로니카 영역인 이런 게 있어요. 그 영역이 아직 제대로 조인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탕 달라고 말하죠. 아탕, 아탕 이러잖아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죠. 엄마 할 때 엄마 하나, 마 이러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 브레인의 수초들이 아직 미엘린이 감기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한테서 태어났다 뿐이지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뿐인 때에 애가 하는 말을 부모가 그대로 믿고 선생님한테 폭격하듯이 한다. 이게 지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신경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기 때는요 필요 이상 신경계가 많아요. 막 천지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영상 찍어놓은 거,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요,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상관없이 마구제비로 뻗어 있어요. 이게 어릴 때는요. 신경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필요 이상 뻗어나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시냅스가 접촉을 하지 못해요. 딱 뉴런끼리 맞아떨어져야 손도 요렇게. 요것이 미엘린이 감겼을 때 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요렇게 해보세요. 손 요렇게. 지금 손가락 요렇게 마주했죠, 좌우. 이거 그냥 되는 것 같죠? 애한테 이거 하라고 못해요. 그쵸? 못해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이것이 뇌 안에서 얼마나 훈련해서 나오는 건데요. 애가 밥숟가락 하나 떴죠? 밥숟가락 떠갖고 입으로 가요? 여기 갖다 집어넣잖아요. 안 맞아요. 조준이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뉴런을 연결하는 수상돌기나 축삭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문 용어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요즘은 너나 나나 다 공부해서 모두가 전문가예요. 전문가로 공부해야 돼요. 전문가가 따로 없는 세상이에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지금 무여순이 와 있죠. 무여순하고 저하고 지금 같이 과학반에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주 맹렬하게 좀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에요. 뉴런을 연결하는 수상돌기, 축삭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연결이 사방 모든 것에 흩어져 있다고 해요. 애들은. 어른들은 요게 딱 맞아떨어지고. 여러분은 지금 사람 눈을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10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사람 눈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정신없어요. 산만하고요. 이게 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뉴런의 수상돌기, 축삭돌기가 짝짝짝 아구 맞춰서 미엘린 돌아가서 감겨야 되는데 전기 배선이 감겨 있어야지만이 전기가 지지직 흐르지 않잖아요. 애들은 전기가 지지직 흘러요. 그 다음에 노인들. 노인이 되면 풀리거든요. 미엘린이. 예. 그래서 전기가 아무데나 흘러요. 애들도 전기가 아무데나 흘러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돼. 얘 감긴 거 안 풀라면. 근데 90세가 돼도 공부하면 안 풀린다는 사실. 아시겠어요? 공부 안 하면 다 풀려요. 고무 빡킹 빠지듯이. 그러니까 강의 잘 들으셔야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연결이 모든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기차를 타고 익산역 올라면 KTX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굵직한 이 철도가 놓여져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고 철도가 놓여져 있어. 그러면 그 굵직한 노선을 타고 따르락 오면은 그냥 짧은 시간에 딱 도착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냐면은 굵직굵직한 철도와 굵직굵직한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짜잘한 농로, 골목길 이런 게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한번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이게 막 얽혀설켜 있는 거예요. 작은 골목들이.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신경계예요. 신경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만 우리는 추스르기 시작해요. 이 뉴런들이 신경망에서 흩어져 있는 신경에서 필요 없는 건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하고 필요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공부해서 집중하는 것만큼 그 방향으로 쫙쫙쫙 모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0세에서 25세까지 태어나서부터 25살이 될 때까지 목표와 관련이 없는 부분의 신경망들을 다 잘라내기 해요. 가지치기래요. 25세 지나면서부터 딱 이제 스탠다드 만들어지는 거예요.
25세가 지나면서부터 그걸 평생 써먹는데,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은 변화가 빨라요. 빨리 배우고 빨리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정착하고 나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나면 잘 안 바뀌어요. 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때에는요, 아이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애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 개인적인 성향도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제대로 훈련을 해서 자라온 아이들은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안 해요. 미엘린이 안 감겼어도 그런 행동은 옳은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부모 교육을 통해서. 근데 요즘에 학부모들이 뭐냐면, 나가서 맞지 말어, 내 새끼가 최고야. 그래서 뭐 요즘에 TV 뭐 금쪽도 나오잖아요. 아니, 지 자식만 금쪽이냐고요. 그렇죠? 다 선생님들도 금쪽이에요. 다 금쪽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는 뭘 물었을 적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이들 때는 거짓말도 해요. 예, 그 다음에 말을 꾸며서도 해요. 꾸며서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무서움과 두려운 순간을 회피하고 싶어서예요. 피하고 싶어서. 엄마가 바로 물으니까 응 엄마 내가 그런 짓 했어 이렇게 말할 애가 어딨어. 나 안 그랬는데 천연덕스럽게 말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해서 내 애가 안 그랬다는데요?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학교 폭력 어디다 위원회에다가 알릴 거야. 그리고 당장 무릎 꿇어. 요즘 학부모들 겁도 없어요. 아무한테나 무릎을 꿇리래. 아니 무슨 낙타예요? 낙타야 무릎 꿇리게? 낙타가 무릎 꿇지. 낙타가 사람 등짐질 적에 무릎 꿇어주잖아요. 낙타가 비굴해서 무릎 꿇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대고 무릎 꿇리라. 사람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는 행동과 행위가 얼마나 오만방자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회장님이라도요, 나이가 어린 신입사원한테도 잘못됐다고 무릎 꿇리는 거 아니에요. 무릎이라고 하는 건 꿇어서 꿇는 게 아니라 지 자신이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꿇고 싶을 때 꿇어야 되는 게 무릎이에요. 예, 너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행동을 하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끄떡만 하면 무릎 꿇으래요. 뭐 그냥 장애인 어머니 부모님한테도 자기네 아파트에 뭐 장애인 무슨 애가 들어왔는데 어쨌단다고 장애인 부모 보러 무릎 꿇으래요. 아니 이게 우리가 제대로 밥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정말? 여러분 어때요? 그쵸? 아이가 특이한 행동을 할 때 학부모는 주의 깊게 살피셔야 돼요. 특히 선생님이 그런 말 한마디 했을 때 선생님의 그런 말 한마디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협조해야 돼요. 왜? 자기 아이를 잘 키워가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혼자 키웁니까? 만약의 경우 학교 보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 듣기 싫으면 학교 보내지 말고 집에서 교육해야 돼. 홈스쿨링 해야 돼.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면 주의 깊게 듣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집에 왔을 적에 선생님 말을 듣는 다음에 부모가 할 말은 뭐냐? 너 여자의 치마 밑에 들어가서 그랬어?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죠.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거는 인생에 와서 공부 중에 제일 하이 클래스, 탑 클래스 공부가 엄마 되기 아빠 되기 공부거든요. 엄마 아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눈 맞아서 사랑한다고 부부 됐다고 엄마 아빠 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부여 스님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 책임지려면은 그 책임질라 그럴 적에 시집장가 가시라고요. 그리고 그냥 막 사랑한다고 감정 일어난다고 막 좋아했고 애 생긴 다음에 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키우기도 싫다 그러고. 그리고 내 새끼만 막 금쪽이라 그러고. 이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고 못 먹었고 못 배웠는데도 자식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맹물을 잡수시면서도 떡을 이고 다니며 시장 가서 옥수수 팔고 감자 팔고 오만 거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쌈짓돈 주머니돈 만들어서 애 책가방 하나 사주려고 했던 분들한테 교육받은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학 나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먹을 게 창고 안에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내 자식 키우는데 이웃집에 나가서 요만한 거 하나만 실책을 범하고 와도 회초리 들었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때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 자식 귀하지 않아서 회초리 들었을까요?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나가서 욕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가서 욕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회초리를 들었던 거예요. 요즘은 무슨 회초리 들면 바로 경찰서 가잖아.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폭력은 무조건 안 되는데 폭력과 정말 어떤 매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하간 부모가 감정 난다고 애 때리는 거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자식 귀하단다고 다른 자식한테 욕설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애가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할 적에 뭔가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지 되는데 너 걔 머리 그 치마 밑에 들어갔어?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아니 그러죠. 질문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대화해가는 방식에 대해서 잘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엄청 공부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요즘 영상도 많잖아요. 영상도 보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질문하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아이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하고 어떻게 이런 순간에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고민을 수도 없이 하고 사유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 하나를 보다가 질문의 힘을 키우는 초등 그림책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주문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아이한테 어떤 책을 읽어주면 뭐라고 질문해야 되는지, 부모가 뭐라고 대화 나누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배울 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은요 25살이 될 때까지 계속 변합니다. 달라진다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경가소성이라 그래요. 신경가소성이 25세까지 무지 뛰어나요. 가소성이라는 게 뭡니까? 유연성이잖아요.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이 되면 어떻게 돼? 신경가소성이 떨어지고 느려지죠.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고정관념이 바뀌면 습관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버릇대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느냐? 아니,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노력하면 바뀐다고 평생 바꿔야 된다. 숨 떨어지는 순간까지 바꿔라 해요. 이게 인생학교의 공부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느리지만 나이가 먹어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스스로 타고난 유전적 기질이 있다 해도 거듭거듭 꾸준히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아유 뭐 이제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뭐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뭘 그렇게 하겠어. 이제 그냥 대충 좀 쉬면서 쉬엄쉬엄 가지. 그럼 어떻게 돼? 미엘린 감겼던 그게 다 풀어지지. 그냥 수초가 막 늘어지지. 그게 행동거지가 막 그냥 되거든요. 뭐 수초 풀려가지고 미엘린 풀려서 수초가 막 여기저기 하면 정지통하면 어떻게 되는지 허리병까지 가요. 여기저기 신경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경통이 뭔지 아시죠? 신경통은 병원 가면 병명도 없는 거 신경통인 거 아시죠? 다른 거는 병명이 나와요. 신경통은 약도 잘 없어요. 그런데 배우고 집중하면 신경통 고쳐지는 거 아세요? 배우고 집중하면 신경통이 고쳐져요. 뇌가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부지런히 여기서 수련사에서 법문한다 그러면 밥 먹다가도 말고 뛰어오셔야 돼요. 여기서 공양 드릴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냥 다 집어치우고 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경은 엄청 좋은 뭐 그냥 요즘 돈 내고 해야 되는 이거 인문학 강좌도 얼마나 돈이 비싸요 요즘에. 여긴 다 공짜로 해주네요. 이 밑에 찻집도 있네. 찻집이 장사도 못하게 했는데요. 공짜로 다 드려. 이따 공양하시고 그러니까 찻집 가실 거 없고 돈 들여서 뭐하러 가? 여기 와서 잡수면 돼. 아시겠어요? 저 거기 있다 여기 왔거든요. 거기 오시면 오미자차 공짜로 주지. 겨울 되면 국화차도 주실 것 같은데요. 공짜로 다 줘.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의 말하자면은 우리 자신이 타고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타고난 한계가 없다는 것이 불교 내용의 전부예요. 타고난 한계 없어 이 말. 그냥 반야신경 내용 아까 읽으셨잖아요. 우리 반야신경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봐. 그런다면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타고난 한계는 없어. 무한대야. 잠재의식 무한대야. 이 말이에요. 그냥 쉽죠? 네, 그러니까 반야신경 내용이 뭐야? 누가 물으면 모르겠는데 이러지 말고 타고난 한계는 없다야.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반야신경 내용이 뭐예요? 타고난 한계는 없다. 한 번만 더 시작. 시작. 타고난 한계는 없다. 무한계. 어디 나가도 하실 수 있죠? 이거 갖고 좀 전법 좀 하고 다니세요. 호교 좀 하시고. 아시겠죠? 타고난 한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와 제약을 정할 때만 한계가 있다. 내가 생각으로 아유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음식 잘 못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바느질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IQ가 낮아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난 기억 못하는 사람이야. 지가 입으로 했는 것만이 한계예요. 그 한계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돼? 지가 혼자 위로받고 싶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는 뭐도 부족해. 나는 뭐를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 운동도 못해. 뭣도 못해. 수영도 못해요. 물가에 못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 나는 스포츠를 못해요. 나는 스키를 못해요. 못하는 게 천지빛깔이야 그냥. 그렇죠? 천지빛깔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삐까리라 그러죠? 천지박까리. 호남에서 천지박까리다. 네. 그죠? 자, 그런데 그 모든 한계와 제약이 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만들었을 때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만든 것만이 한계이지 본래 한계는 없다요. 그게 바로 반야신경 내용이에요. 타고난 한계 없다. 타고난 한계를 그래서 바꾸기 위한 방법이 불교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개인의 취향, 그 다음에 자기의 습관, 본인의 아우라, 자기의 기질, 본인의 성격, 이걸 전부 아비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 아비투스가 있어. 호남 지역이 오면 호남 지역의 아비투스가 있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의 아비투스가 있어.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의 아비투스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예의범절 없는 게 딴 나라에서는 예의범절 있는 걸로 생각해. 그 나라에서 예의범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의범절 없어. 자, 예를 들면 요즘에 영상 보다 보면 이런 거 있더라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는 뭐 이런 게 또 그게 뭐가 이상하니까 지하철에 우산 놓고 가는데 남의 우산 절대 안 집어가는 거. 지하철에 가방, 공원에 가방 놨는데 남의 가방 손도 안 대는 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남의 물건을 왜 집어가겠어요. 우리는 남의 물건을 탐을 안 내요. 지 가방도 무거워 죽겠는데 뭘 남의 가방까지 짊어져. 있는 가방도 내려놓을 판에.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는 뭐든지 다 집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집어가는 대한민국이 너무 신기하대. 그 나라는 집어가는 게 지네 습관이에요. 우리는 안 집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습관을 아비투스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를 아비투스라고 그래. 예, 그러는데 그 방식과 태도는 사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몰랐던 것을 깨달아가면서 계속 거듭 바꿀 수 있다. 말 한마디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이런 거 있죠. 맞다, 아 그렇구나, 공감하면서 아 내가 그걸 몰랐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몰랐던 세계를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아비투스 스스로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재산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각자 자기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요 자본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재산, 자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이 떠오르죠. 응? 금전. 네. 돈이 떠오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본과 재산이라고 하는 건 돈만 있지 않아요. 돈도 자본이고 재산이지만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재산이고 자본이에요. 자원봉사 잘하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 잘 돕는 능력도 있죠.
남 잘 가리키는 능력도 있죠. 남한테 친절 베푸는 능력도 있죠. 이게 다 능력이에요. 능력도 전부 다 그 사람의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인맥. 그 사람이 누구를 알고 지내는가. 누구를 알고 지내는지 인맥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죠. 그래서 그 사람 친구 보면 그 사람 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한테 좋은 인맥이 되어주려면, 예를 들면은 이 A라는 사람이 B하고 친해.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B하고 친할 때 A와 B가 두 사람 다 아주 괜찮은 아비투스를 갖고 있어야 서로가 양쪽이 다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교육받은 정도도 다 그 사람 자본이에요.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를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글자도 깨우치고 시도 써. 그런 거 보셨죠? 어머니들, 할머니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셨던 분들이 60 넘어가지고 이게 저기 뭐야 동네 어디 마을에 교육시키는 데 가가지고 배워서 막 시 쓰시고 하잖아. 이게 전부 교육을 통해 자기 자본이에요. 관계 맺는 방식도 자본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사귀어가는데 관계 맺는 방식 자체가 그 사람의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소리도 재산이에요. 음성. 그리고 말투도 재산이에요. 눈빛도 재산이에요. 제스처도 재산이에요. 표정도 재산이에요. 모르셨죠? 이게 전부 자기 자본이 될 수 있다는, 이게 전부 돈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세. 당당한 자세도 재산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낙관주의로 생각하는 것도 재산이고 자본이에요. 정신상태 똑바른 것도 재산이에요. 내 애가 집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안 그랬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내 애가 안 그랬다는데 내 아이를 성추행범으로 만들 거예요? 당신 가만 안 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신상태가 빈곤하고 가난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죠? 정신상태도 재산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주의해보세요. 자신의 이름 석자도 재산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브랜드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자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셔야 돼요. 브랜드만 쫓아가면서 돈 주고 사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이 브랜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 집안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유튜브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열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름이 두자, 석자, 넉자 있잖아. 이름이 전부 다 브랜드. 그게 다 재산이에요. 태어난 배경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결정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새로운 경험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 나 왜 살아? 나 왜 태어났어? 나 살고 싶지 않아.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엄마 아빠 왜 불장난에다가 왜 나 태어나게 했어? 나 도로 집어넣어. 난 오고 싶지 않았어.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돼야? 이치 안 맞아? 왜 이치 안 맞아? 자, 좋아. 지가 뛰어들었잖아. 난 불장난하는데 왜 지가 들어와? 누가 지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1억 개를 제치고 지가 전쟁터에서 싸워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왔을 때는 뭐예요? 인생의 게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이에요. 왜 태어났어요? 물을 필요 없어요. 왜 태어났냐를 물으면 진 빠지고요. 대답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살아? 왜 왔어? 왜 날 태어나게 했어? 전혀 답이 없다. 그냥 왔다. 왔다는 것을 전제로 게임 시작하나요? 이미 경기 열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인생의 경기가 시작됐는데 그 경기장에 와가지고서는 지가 선수로 와놓고 왜 나 여기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그 꼴이에요. 안 그래요? 그 운동 경기장에 와 왜 나 불렀어요? 지가 왔잖아. 누가 왔냐고. 누가 불렀어? 이미 운동장 열렸고 이미 인생에 자기가 게임하겠다고 들어왔고 이미 자기가 그 경기에 오겠다고 선수 선발전에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수 선발전에 들어온 이상은 올림픽 선수 출전하듯이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올림픽 선수 나가는 정도가 안 돼요. 월드컵 경기 나가는 정도로 훈련해야 돼요. 뛰어나려면. 월드컵 경기하고 올림픽 경기하고 달라요. 훈련도 틀려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사람으로 왔다고 하는 건요. 월드컵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 선발하듯이 훈련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은. 그래서 사자하고 거북이가 이제 한번 달리기 시합이 붙었어. 이제 사자랑 거북이하고. 토끼가 아니에요. 그래서 달리기를 막 하는데 거북이가 당체 안 와. 그러니까 사자가 도로 가고, 야, 그 등짐에 그 가방 좀 내려놓고 뛰어. 이라고 하니까는 이제 앞날따나 그냥 거북이가 슥 이렇게 가, 이제. 가니까 또 가다가 도로 와. 깝깝해 죽겠는 거야. 야, 가방 좀 내리라고. 라고 하니까, 냅둬요. 충청도 거북인가 봐. 야, 호남 거북이는 뭐라 그러는데? 냅두라니까. 냅둬 불어. 맞나요? 아, 냅둬 불어. 니랑 와. 그럴 거 아니야. 냅둬요? 응. 어쨌든. 그래서 냅둬. 하여튼 냅둬.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갔지. 그래서 또 이제 어제 한 10분 갔어요. 사자가 속 터져 죽겠어. 도로 와가지고. 야, 너 내 말 안 들려? 가방 내리라 그랬지? 그래야 너랑 나랑 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야 임마, 간섭하지 말고 너 그 프로에 친 산바람 머리나 좀 빼고 뛰어. 그랬다는 거야. 응? 그 프로에 친 머리나 좀 부끄러매. 이 말은 뭐냐? 사자는 사자로서 이미 프로에 치고 달리기로 한 거예요. 거북이는 가방 메고 살기로 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가방 메고 달리는 놈한테 가방 내려놔라. 이미 숫사자 프로에 친 머리를 좀 매라. 돼요? 안 돼요? 지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속도 느리네 더디네 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사람으로 왔지 코끼리나 고래가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래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코끼리 힘을 부러워할 것도 없죠. 사람이면 사람의 종으로서 해야 되는 공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머리가 똑똑하지 않은가? 왜 내 자식은 이렇게 뒷바라지인데 서울대학 못 갔나? 옥스퍼드를 못 갔나? 하버드를 못 갔나? 왜 내 자식은 서울의 스카이대학을 못 가나?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왜 그러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못 갖고 있고 외모를 갖고 탓한 거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쳐다보면서 거울 앞에 서서 눈을 막 이렇게 지켰다가 막 이렇게 봤다가 화장품을 사서 막 비싼 화장품 사서 막 그려봤다가 하신다면서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잖아. 막 이래. 그런 눈썹을 뽑아보면 좋을까 그려보면 좋을까 막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아름다운 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아름답지 않지라고 하는 건 경기장의 게임의 룰을 어기는 거라고요. 이미 자기 생긴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 부모가 못 배우고 가난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를 들면 왜 나는 재벌집 자식이 아니지? 이러면 경기장에 들어온 것이 이미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서 보니 내 부모님이 학교도 못 다니셨고 교육도 못 배웠지만 가지신 것도 없어. 이미 자기가 근데 그 집안에 났어. 거기서부터 게임 시작이라는 거야. 여기서 출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왜 나는 그게 아니에요, 왜 나는 저게 아니에요를 물으면 죽는 날까지 답 없고 그 답은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왜 인생은 이 모양이야? 라고 할 때 인생은 그 모양인 거예요. 원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의미 갖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생명체도.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의미를 만들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가라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미를 본래 갖고 왔다면 우리는 인생 학교 필요 없었어요. 이게 의미야 하고 주어졌다면. 의미가 이미 주어졌는데 뭐 우리가 거기 맞춰서 노예처럼 삽니까? 그렇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집안 탓할 거 없고 부모님 탓할 거 없고 태어나서 보니 부모님이 장애인이야.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려.
부모님이 팔다리가 없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내 부모는 정상이 아닐까? 이게 논해서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껴놓고 이미 왔어. 그 다음에 내 인생 여기서부터 출발. 이거라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냐를 잘 아셔야 돼요. 불교 신자라면 불자에 귀의를 했어. 불자로서 3귀 5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불자의 길을 가겠다고 귀의를 했다면 부처님 일러주신 길 따라 그대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기 스님들은 출가했어요. 출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깨달음의 길을 완성하겠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식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엄마 아빠 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시작된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결혼하는 순간 경기 시작된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만난 거예요. 근데 경기 시작됐는데 어떻게 돼? 남자가 게임의 룰을 어길 때 있지, 바람피고. 여자가 게임의 룰을 어길 때 있지. 여자가 또 외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상담을 몇 명 받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거사님이 와서 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용서해주고 싶대. 근데 여자는 안 돌아오고 싶다고 이혼해달라 그런대. 그래서 내가 거사님 정신 차리고 그냥 이혼해주세요. 그런 여자 같이 살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이혼해주시고 매일 금강경 읽으세요. 그럼 죽기 전에 얻어가는 거라도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그 가외의 얘기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경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식 낳는 경기가 또 시작되죠. 계속 우리의 법칙이 바뀌죠. 거기에 따라서 매번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거 하겠다고 인생 필드에 뛰어든 거예요, 우리가. 축구장에 뛰어들었고 야구 경기장 뛰어든 거예요. 인생 필드에 뛰어들었으면 무지막지 배우면서 뛰어야 돼. 그러겠다고 온 거예요. 대충 살다가는 인생 갖고 밥 먹여주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밥값이 얼마나 비싼 건데. 밥값하거나 그러죠? 쌀이 어디서 나오는데. 응? 쌀 잘 자라라고 뭐 비료 주고 영양 주잖아요. 걔네들한테 은혜 갚아야지. 땅, 토지, 바람, 알맞은 모든 것들이 쌀 한 토를 맺어주는데 그거 밥 지어가지고 밥솥도 최고 좋은 거 집에 사놓고 해서 잡술 거 아니에요. 밥맛 좋게 만드는 밥솥에다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고 그 기운 에너지를 낸 다음에 어떻게 돼? 필드에서 뛰라는 거지. 삼겹살 잡수고 갈비탕 잡수고 갈비 먹고 그 기운 어디 쓰라고요? 결혼 경기, 자식 낳은 경기, 인생의 경기장에 뛰어들으라고요. 누구를 만나건 살다가 보면 별별 사람 다 마주치죠. 누구를 만나건 실컷졸컷 가릴 것 없어요. 스쳐가는 인연이건 깊은 관계를 맺건 그 사람하고 사기를 당했건 배신을 당하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어리석음을 배워가야 되는 학과목에 있는 것이다. 운동장에 나갔다 바로 공차게 해갖고 바로 골대 들어갑니까? 농구 선수가 바로 으쌰으쌰해서 그냥 볼 넣으면 그냥 들어가나요? 수도 없이 골대에서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거 한 번 골인 시킬 때까지 선수들이 갈비뼈 다 늘어날 정도로 해야지 그 집어넣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탁구 하나를 치려고 그래도 이거 힘 조준을 해야 땅땅땅땅 튕겨가지. 국제볼 날린다고 튕겨서 해봐 전화가 뚝 떨어지지. 안 그래요, 여러분?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다 조준하면서 맞춰서 균형 맞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기장의 룰이라고요. 인생은 그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라고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 경기장의 룰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막바로 골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엇박자도 나고 헛발질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 만나고 싶은 인간도 만나진다는 거지. 근데 안 만나고 싶은 사람 한번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부쩍 크지. 부쩍 커. 아, 근데 그때 마음문 닫아버리면 안 돼.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못 커요.
그런 일을 겪었을 적에 그로부터 어떻게 돼? 눈 똑바로 뜨고 더욱더 현명해지자. 더 많이 배워야지. 더 많이 배워야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건 내가 어떤 환경 조건에 있건 내 한계는 내 입과 내 생각이 만든 것이지 게임을 출발할 때는 선상에서 달리기 하는 건 똑같다. 그렇죠? 똑같이 시작한 거야. 뒤처지고 먼저 가는 거는 각자의 노력여에 달려 있더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룰이 있지만 아까 아비투스 얘기했지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 7가지 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다 하긴 어렵고 제가 2-3개만 추려볼게요. 심리 상태가 자본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가지는 심리 상태가 멋진 재산이 되어준다. 심리 자본이 되어준다. 운동 경기장에 나가서 뛰고 게임 하려면은 심리 자본이 되게 중요해요. 돈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선수들이 운동 경기장 나갔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면은 게임 경기에 그냥 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냥 게임에서 져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심리 상태가 자본이 되어줘. 그래서 급수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저 사람은 급이 달라. 이 말 쓰죠? 네, 급수가 달라야 돼. 마음의 그릇 크기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딱 봤을 때 심리 상태라는 건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에 말하자면 심리 상태가 굉장히 급수가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될까? 제가 오래전에 알던 보살님 한 분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50살 초반에. 그러는데 이 보살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 아주 젊을 때죠. 죽 끓여다 주고 반찬에다 주시고 그냥 뭐든지 하나라도 해주려고. 또 제가 있는 곳이 집이 되게 추웠어요. 남의 절에 얹혀서 회관에 불교 회관에 살다 보니까 집이 엄청 추웠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있는 그냥 양탄자를 2마리를 그 차에다 싣고 와서 깔아주고 막 이래요. 자기가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타인에게 관심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쁘게 사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심리 자본이라 그래.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의 자본, 요거를 급수라 그래. 수준. 보통은 사람이 지가 아프면 자기한테 함몰돼갖고 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망부터 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보살님의 경우는 급수가 다르니까 자기 스스로 남을 도우면서 남 돕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마음 먹고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넘겨라. 요게 심리의 자본을 키우는 재산 늘리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와 힘든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재해가 나고 집이 다 통째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통째로 다 날아간 상태에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뭐니나 어떡하나 이러면은 더 힘든 상황이 덮쳐와.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예요. 나만 힘든 상황을 겪는 게 아닌데 뭐. 나보다 더 심하게 겪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시 일어서면 되지. 맨바닥에서 시작해보지 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되겠지. 다시 농사짓듯 출발해보지 뭐.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심리적 자본이 많아야 돼. 밑바탕에. 마음적으로 심리적 자본이 크게 풍부한 사람은 그때부터 뭐냐면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늘어나. 아시겠어요? 근데 징징 짜면서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럼 돕는 게 아니라 다 달아나. 돕고 싶다가도 달아나요. 이거 이치가 되게 중요해요. 대수롭지 않은 듯이 넘기는 거 그거 훈련해야 돼요. 선수들 운동 경기하듯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아니어도 또 넘어가야 할 것들이 산 넘어 산이잖아. 근데 이거를 쉽게 가볍게 치고 넘어가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심리적 큰 자산이에요. 일단 두 번째가 신체 자본. 자기 몸뚱이 전체가 재산이에요. 이게 전부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몸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하면 몸 관리 잘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몸 관리 잘해서 헬스장 다니면서 건강해갖고 몸 건강하면은 그것이 내 재산이다 생각했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몸뚱이 전체가 재산이라는 건 뭐냐? 표정도 재산이에요. 제스처도 재산이에요. 눈빛도 재산이에요. 웃음 띄는 것도 재산이에요.
말투도 재산이에요. 목소리도 재산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모살님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드실 때까지도 전화를 하면, 제가 뭐 모살님한테 얘기하려고 전화하면 여보세요 항상 이래요. 언제나. 제가 정말 그 모살님하고 전화를 받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78세 80세가 다 된 노인이 무슨 아가씨처럼 전화 받아요. anytime, 언제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스님 이래요. 근데 제가 한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살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화 받으실 때 항상 모든 사람한테 그러세요? 저한테만 그러세요? 내가 이랬더니 왜요? 보살님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그때 얘기를 하시면, 당신이 그 회사가 있어. 그 회사의 고문이신데 당신이 회사에 어느 날 직원한테 뭘 물으려고 전화를 했대요. 했더니 직원이 전화를 받는데 여보세요. 몰라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만 듣는데도 하루의 일과의 기분이 다 잡치더래. 그때 당신이 깨달았대.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전화상으로 날아오는 목소리 하나가 한 인간에게 주는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구나 깨달았대. 그때부터 당신이 음성 연습을 하셨대. 당신이 본래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대. 굉장히 권위적이었대요. 그래. 그래서 해보지 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보세요. 네. 바꾼 거예요. 무지 연습하셨대요. 자, 그러더니 스님,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목소리를 바꿔서 남에게 하루 일과 중에 하루 선행을 하는데, 하루 좋은 일로 내가 남에게 봉사할 수 있고 보시할 수 있는데 목소리 하나라도 내가 보시하자.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불교에 내가 귀의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바로 그 직원이 이 사람을 깨닫게 해준 거야. 사실은 그 직원이 그렇게 하길 잘했지. 여보세요. 안 그랬으면 이분이 여보세요 뭐 이분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 자기 목소리를 돌아보세요. 나는 남에게 전화하거나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말하나. 네, 여보세요. 예를 들면은 자,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네. 남편이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밌게 막 테니스를 치는데 전화했다. 왜? 알았어. 왜 전화를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이때가 전화할 때야. 예를 들어 이랬다. 인생 게임에 뛰어들어서 결혼해서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둘이 맞짱 뜨고 같이 경기하기로 했잖아요. 공 주거니 받거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아.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요. 출가하시라고요. 출가해서 새벽 예불부터 와보실래요? 새벽 3시부터?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다 전화했어. 여보 나 들어가. 여보 이렇게 전화했어. 어쩌라고. 이제 빨래해서 힘들다 이거야. 육아한다 지쳤지. 나 지금 들어가. 오던지 말던지. 나 가서 밥 먹을게. 내가 신부냐? 네 신부님이냐? 먹고 들어와. 뭐 예를 들어 이랬다. 그러면 이건 경기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게임이 이미 안 된다고 인생에. 그렇죠? 이건 규칙 위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체 자본. 뭐가 신체 자본에 들어가요? 재산이? 눈빛, 표정, 제스처, 목소리, 건강, 자기 몸뚱이 전체가 다 재산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몸뚱이가 얼마짜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돈 많은 워렌 버핏이니 뭐 이런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 몸뚱이가 전체가 굴러다니는 재산이게 만드셔야 돼요. 조 단위의 재산이라 해야 돼요. 1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정도의 재산이 굴러다녀야 돼요. 여기서 재산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전부 재산. 미소 짓고 와. 그러면은 안 들어둔 돈도 나와. 그쵸? 미소 지어봐.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하셨어요? 너무 맛있네요. 잘
잘 먹을게요. 그래봐. 갈비 한 짝이 더 나와. 한 짝은 아니겠지만 한 다리는 나올 거야. 그쵸? 하나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다고요. 그게 다 전 재산이라고요. 왜 우리는 재산을 돈만 갖고 재산이라 생각하냐고요. 재산만, 돈만 갖고 재산이라 생각하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가 만나면은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거야. 거기다 애를 낳는데 3배, 4배로 늘어난 거야.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써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재산을 자기가 한계를 정하니까 재산 꾸러미가 펼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기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잖아. 만나면 무기력해갖고 몸에 기운 하나, 몸은 엿가락 늘어지듯이 열어줘. 걷는 것도 슬리퍼를 직직직 끌고 다니고 목소리도 착 늘어지고 뭘 부르면 개미 기어가는 소리 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목이 앵앵대는 소리 나고 눈빛은 졸린 눈을 개슴츠레 하고 이러고 있어봐. 예를 들어 그런 상태에서 이게 재산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재산을 그런 사람이 식당 하면 그 식당 망해. 문 닫아야 돼. 예를 들면 손님이 오더니 만약에 슬리퍼 오셨어요? 앉으세요. 뭐 드려요? 김치찌개요? 맛이 있어요 이런 집이? 이게 재산이라고 여러분. 재산. 그렇죠? 이게 굴러다니는 자본.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와 계시는 남자분들 특히 여자분은 말할 거 없고 낸또고 우선 남자분들 어쩜 이렇게 다 잘생기고 멋있어요? 아니 진짜 제가 사실은 시작하는 것부터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건 편집을 하라 그래야지. 왜냐 아부하는 줄 알면 안 되잖아. 아부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너무너무 인물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건강한 거야. 다 딱 보는데 그냥 표정들까지 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보살님들도 어쩜 이렇게 멋쟁이야 전부 다. 야, 역시 전북 지역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생겼고 미남 미녀라도요 목소리 안 좋고 표정 안 좋고 그쵸? 뭐 눈빛 엉망이고 뭐 그냥 이렇게 막 다리 히리적 늘어뜨리고 뭐 오든지 말든지 뭐 그러고 어디 해봐라는 식으로 하고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늘어지고 이래봐. 이게 얼마나 가난해. 그쵸? 거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난하다 그래요. 노숙자가 가난한 게 아니야. 노숙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노숙자들도 운동하면서 몸 관리합니다. 그쵸? 예. 잠만 그런 데서 자는 거예요. 없는 척하고. 예. 그냥 이 깍대기 깔아놓고 한번 자보는 거야. 건강하니까 또. 그런데 이 눈빛 똑바로 가지고 딱 똑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의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챙겨 잡수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 피부도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피부 좋아지는 거 신경 쓰세요. 미용실에 가서 하는 거 말고 피부과인가 어디 가서 다듬는 거 그거 돈도 많이 들어요. 자비심을 내면은 그냥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스님 봐봐봐. 얼마나 좋은가. 피부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미소 띄고 웃으면서 하잖아요. 피부 좋은 게 결정타를 쳐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운동 잡수는 거.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명상. 딱 누워서 유나방송에 유튜브 유나방송에 그 뭐 신비의 기도 치유의 기도 많잖아요. 명상들. 천지빛깔이 아니에요. 하나씩 딱 들으면서 10분만 딱 명상하고 자봐. 그냥 편하게 잠들죠. 그 뇌에 끼어있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때가 잠자는 사이에 그냥 척수를 따라서 척수액을 따라 쫙 빠져나가서 쫙 청소해주죠. 그래야 치매 안 걸리고 파킨슨병 안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때가 껴가지고서 파킨슨병 오는 거고 치매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언어 자본이라는 게 있어. 말도 자본이에요. 재산이에요. 말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 무지 중요해요. 7가지 중에 이거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언어가 재산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무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표현력을 한두 개밖에 없어.
하는 말이 거기서 거기야. 공부한 게 없으면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아지겠죠, 여러분.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곳간이 텅텅 비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말과 말로 상대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있는 사람을 점잖다 그랬어요. 지금은 점잖다 안 하고 뭐라래 딱딱하다. 속 터진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어와 많은 단어를 익혀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돼요. 강의도 많이 들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하면서 언어 실력이 늘어요. 언어 실력 늘어나는 것이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뭔가를 부탁하려고 그래도 말 한마디 갖고 부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가 지금 돈을 한 1,000만 원 빌려야 돼요. 저기 거식이 무엇이냐, 거식이 계속 이러고 있어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풍부해야 되고요.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 부부 사이에 식탁에 앉아서 말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 이야기를 할 때 개인의 자기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개인의 사설을 늘어놓는 것은요,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지나간 과거지사, 왕년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몇 살 때 어쨌고 하나도 듣고 싶지 않죠. 그런 이야기는 어느 때 하느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는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뭐를 터득했는지, 내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할 때만 끼워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이랬고 저랬고 그랬잖아 뭐 했잖아 이러느라고 하는 말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재산이 전혀 되지 않는다. 개인의 스토리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편적 가치라는 건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걸 보편적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이야기는 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건, 어린 날에 어땠건, 어떤 고통을 받았건 뭐건 남 앞에다 대놓고 이야기하지 말라. 왜? 남들은 그런 이야기 해줘봐야 그거 듣고 안 됐다고 생각해주지 않아요. 악용만 해요. 뭐 때문에 지재산을 내놔? 그건 자기가 겪은 경험이잖아요. 경기 시작되는 순간 훈련하느라고 겪었던 피나는 노력의 하나였잖아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훈련한 거잖아요. 그 훈련했던 건 지 몫으로 지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말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개인적인 이야기만 말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공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각자 자기 살아온 서글픈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식탁 위에서 짐 빠진다. 아무리 부부 사이이지만 삼가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의 룰이에요. 인생 살아가는 게 규칙이 뭐냐, 내가 옛날에 살 때 있잖아, 이렇게 고생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좀 알아줘, 당신이 나 좀 사랑해줘. 사랑은 그냥 도망가. 달아나게 만들어. 개인의 이야기는요, 남한테 굉장히 짐을 줍니다.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담 줍니다. 페어플레이 하셔요. 깨끗하게. 내가 겪은 건 내가 겪은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보편적인 가치라는 건 사적인 것에 머물지 않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리고 말해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하고 자신하고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러이런 걸 배웠어. 그걸 통해서 난 이러이런 걸 깨달았어. 그때 내가 이렇게 변했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대승적 차원이고 보편적 가치로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 이외의 것은 사설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 세 가지는 제가 뭐뭐뭐 얘기했어요? 첫째, 심리자산. 세 번째가 언어자. 요걸 외울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수조 단위의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돈덩어리예요. 걸어다니는 재산이에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쏘다닐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지 주머니만 채우지 말고 남 주머니도 채워주면서. 그래서 불가에서는 뭐라 그래? 수의차 한탄하라.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 수위 참단하라. 기뻐하고 칭찬해주라. 요즘에 뭐 댓글 다는 거 보면 막 칭찬해주는 거 많아. 너무 대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난 당신이 잘 살기를 바래요. 막 이런 댓글들 달아주시더라고. 보면은 행복하세요. 멋져세요. 이제는 고생 끝내요. 뭐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막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남 잘되라고 칭찬해 주는 게 수위 찬탄이에요. 그게 내 재산도 있지만 남의 주머니 재산도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또 상대가 이쪽 재산 막 채워주잖아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전부 부자야. 거지는 한 명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탤런트들이 그러잖아. 왜 막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선배 나 돈 5천만 원만 빌려줘. 막 장난하는 거 하대. 1억만 빌려줘. 그럼 빌려줄게. 이러는 경우 봤어요? 제가 어쩌다 뭐 자료 찾다 봤는데 5천만 원 빌려달라 1억 빌려달라 막 계좌번호 불러 이래더라고. 여러분은 신체 자본과 심리 자본과 언어 자본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들 때 나 1억 빌려줄래? 그럴 때 첫 마디가 계좌번호 불러 이럴 친구가 있냐고요. 옆에 주변에. 그런 사람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 만드셔야 돼요. 1억까지는 아니라도 1,000만 원 정도는 너끈히 빌려줄게 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자기를 가다듬어 가지. 제가 이번에 저기면 그 경북 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수해가 나가고 스님들이 막 정진 중에 피해를 보고 그랬어요. 수해가 났으니까 그 피해 지역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대1로 하나하나 그냥 아는 분들한테 신도님들 전화해서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스님들 좀 수행 정진 중에 피해가 났습니다. 막 물길이 또랑이 생기고 그냥 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틀 만에 7천만 원을 도와주죠. 모이들.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의 말 한마디와 그 사람의 삶의 길에서 우리가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책임지고 살아야 믿고 주잖아요. 믿고 주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믿고 준다라는 게 뭐예요? 자기 삶의 전체에 살아온 결산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삶의 견적서에 그냥 나와야 됩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여러분이 뭔가 힘든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도망간다면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다시 돌아봐요.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도 원망하지 말라. 스타트 다시 시작하라. 거기서부터. 아시겠어요?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세상에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이 하늘 아래 자기 잘되라고 무조건 대놓고 축수 발언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나 없나? 아니면 죽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잘 돼야 돼. 저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나 없나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산관리에 대해서 뒤안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야 돼. 그렇지? 누군가가 그대를 위해서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나 없나? 부모님 계시죠. 당연히 부모님. 부모, 형제, 자매들. 형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형제는 또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잘 되라고 해주잖아. 억울한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줄 때 그거 계산 따지지 마세요. 당신한테는 그보다 더 줄 수 있는 것들이 무한대로 있어요. 아시겠어요? 걱정하거나 따지지 말라. 전혀.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20살인가 사고가 났어요. 자기가 이 병명이 뭐냐면은 그 수막염이 박테리아성 수막염이 오는 바람에 두 양쪽 다리를 잘라내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여인의 이야기 하나 해주면서 마무리할게요. 그 여자분이 내가 너무 그 감동받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족을 하게 됐어. 눈 뜨고 보니 두 다리가 다 잘라진 거야. 수막염으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침범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의족을 했어. 근데 자기가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스노우보드 타는 게 꿈이야. 근데 다리가 잘렸으니 어떻게 스노우보드를 타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22살이 됐을 적에 아버지가 막 심장, 방광, 비장, 왼쪽 귀 막 청력 다 잃었어요. 예, 다 고장 났어요. 바이러스 침투하는 바람에. 그래서 의족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22살 될 때 심장을 하나 주셨어. 심장 수술까지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스노우보드를 타는 거를 상상을 해, 자기가. 상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실제로 눈밭에 가서 막 스노우보드 스키 타는 거를 막 그냥 떠올리면서 현장에 있는 듯이 상상을 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면서 실제로 가요, 이제. 가가지고 그 리프트를 올라타. 그래서 스키 리프트에 딱 올라갔는데 타는데 다리만 뚝 빠져갖고 나간 거야. 자긴 여기 있고 그냥 너무너무 충격받았대, 주변 사람들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어요. 의족을 새로 제작을 해서 이제 스키 타는 걸 했는데 그거를 맹렬하게 연습을 했어. 의족을 끼고 양쪽 다리를 다. 의족 끼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여성 중에서 세계 랭킹 1위 금메달 2번 땄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이 22살 먹은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제 자신의 모습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2다리 잘린 걸 보고 펑펑펑펑 울었대. 엄마하고 침대에 와서 붙들고. 그러다가 깨달았대. 내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이 상태에서 내 꿈을 꾸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전에 나의 아름다웠던 모습과 결별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멋있는 옛날의 모습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22살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다리가 그러면서 뭐라냐. 다리가 없으니까 데이트할 때 키 작은 사람하고 하면 돼요. 네, 키가 늘씬하게 컸거든. 그 다음에 만약 스노우보드를 탄다면 더 이상 발이 시리지 않아서 좋겠네요. 만든 의족이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심리자본.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을 내가 넘기는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기는 생각을 하라.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멋진 생각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가씨가 2다리 잃고 스노우보드를 타기 시작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 자기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대.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 젊은이들,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스포츠를 가르쳐. 스포츠 활동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남아프리카로 가서 수천 명의 헐벗고 발벗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신발을 맞춰줘. 신발을 신고 다니도록 발 다치지 않게 만들어줘. 예, 신발 벗고 다니다가 애들 병 걸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꿈을 이룬 거야. 그러고는 스노우보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데요. 다리를 잃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느냐 묻는데요. 자기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원래 내가 다리를 잃기 전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느냐? 아니. 왜? 2다리를 잃은 것은 자신의 정신을 마비시키지 않았고 내가 2다리를 잘라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정신이 황폐해지지 않았다. 내 정신을 마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했다. 그리고 상상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상상하다 보니 현실이 되었다. 이 말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지 중요한 말이에요. 상상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상상력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상상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 아가씨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그냥 정면으로 보세요. 2다리가 없는 순간 이걸 쳐다보는 게 얼마나 두려웠냐는 거예요. 2다리가 사라진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이걸 보고 싶었겠어요? 아래 하체를 내려다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는 순간 나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 그 차시환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로 마무리할게요. 차시환원이라고 하는 말은 차시환혼, 시신시자, 시체시자예요. 시신을 빌려서 다시 살아나라. 시신의 몸뚱이를 빌려서라도 다시 살아나라. 이 말은 뭐냐, 도력이 굉장히 높은 이현이라는 도사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계와 선계를 막 마음대로 드나들어. 인간계 선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다가 이 도사가 어느 날은 선계로 갔어. 육체를 떠나서 선계에 가서 7일 동안 휴가를 가서, 여름 휴가 가서 놀다가 왔더니 와서 보니까 자기 몸뚱이 죽었는지 알고 불태워버린 거야. 몸뚱이가 불태워지니까 어떻게 들어갈 데가 없잖아, 몸뚱이가. 근데 옆에 보니까 죽은 시체가 하나 있어. 그 거지가 죽은 거야. 거지가 이제 못 먹어가지고 막 몸뚱이가 비실비실해서 죽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별 볼 일 없는 시신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 몸으로 탄생을 해서 지상에 다시 와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몸속으로, 거지의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돼. 만약에 이현이라는 도사가 저 인간의 몸뚱이는 별 볼 일이 없어, 저런 거지 같은 몸에는 난 안 들어갈 거야, 멋있고 아름다운 몸뚱이에만 의지해서 살 거야, 예를 들어 이래서 지 몸뚱이 찾는다고 막 다녔다면 어떻게 돼? 구천을 떠도는 떠돌이 혼이 됐겠지. 그쵸? 근데 옆에 죽은 그 귀신의 몸뚱이, 아니 저기 거지의 몸에 그냥 거부하지 않고.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살다가 보면 내 몸뚱이에만 집착해서 이 몸뚱이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몸뚱이가 늙어가고 병들고 변화 오잖아요. 그렇죠? 변화되잖아요, 몸뚱이가. 그럴 때 그 몸뚱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만 탓하고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에게 지나간 육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 아가씨처럼 지나온 세월 속에서 자기가 건강했고 아름다웠던 몸이 떠나갔을 때 그것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그 육신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육신이 찾아와, 늙음이 찾아와서, 병들음이 찾아와서, 장애가 찾아왔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육신을 통해서 내 혼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네, 제가 기차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할 시간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언제 또다시 여기 와지겠나 싶어서 제가 주지신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혹시 이야기하다 보면 제 이야기가 조금 더 나갈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예. 밥 먹는 것보다 더 나은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영상을 또 이렇게 유나 방송에 또 실어드려요. 그죠? 담으려니까. 예, 여러분 듣는 것도 있지만 남이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아까 그 아가씨 이야기를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스타트를 하자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지만 이제부터 알고 시작하자는, 나이 관계 없다는 거예요. 90살이 돼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자들의 경우는 매일 일을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기 인생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시신의 몸뚱이를 빌려서라도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라 했는데 내 몸뚱이가 늙어가고 병들었으면 어떻느냐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속에 당신의 생각과 혼은 건강하게 담으시라. 재산과 자본이 풍부하다는 걸 잊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 마치겠습니다.